전 세계가 코로나와 락다운 그리고 백신으로 난리가 났다. 그런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움직임이 있다. 교집합과 합집합이 있듯이 아니면 전쟁에서 어떤 한 부분이 함락되면 거의 게임이 끝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커다란 전쟁이 커튼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일반인을 잘 눈치채지 못하는 듯하다. 그건 바로 글로벌 화폐 전쟁이다. 물론 알고 있다. 화폐 전쟁 중이라는 소식은 들었다는 걸 말이다. 그런데 이 단어를 대충만 알고 있지 진짜 중요한 핵심 부분은 간과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로 제일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다룬다. 영어로는 CBDC라고 한다. 첫째, 이번 글로벌 화폐 전쟁은 기존의 것들과 차원이 다르다. 중국 돈이냐 미국 돈이냐의 싸움이 아니다. 완전히 통제사회로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시작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왜 그런지 조금 뒤에 쉽게 설명하겠다. 또한 근본위로 가냐 음본위로 가냐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차원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그게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그렇다. 왜냐면 당하고 있는 일반인들은 지금 자신들을 경제노예로 만드는 싸움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있고 경제 버블이 터지고 나서 부풀려진 시장에 비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기존의 화폐 가치를 재평가하는 일은 늘 있어 왔고 이번에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건 피할 수 없다. 근본이 등은 비율의 문제다. 기존의 화폐라고 부르는 가짜 돈, 그러니까 전문적 경제용어로는 피앗머니이고 좀 더 순화해서 말하자면 돈이 아닌데 돈이라고 부르기로 한 그것을 새로 도입하는 화폐에서 얼마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인가, 몇 %로 교환해 줄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이 근본위와 관련이 있다. 금이 외에도 다른 금융자산들이 화폐 재평가 비율에 포함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을 기준으로 화폐 발행을 고정으로 유지할 건지는 다른 문제다. 근본위로 간다고 했다가 마른 하늘의 벼락처럼 또 깨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때도 지난번처럼 임시적 조치라는 헛소리를 할 거다. 임시적이다라는 저들의 말은 그냥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 생각하면 된다. 오늘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건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자. 그런데 중앙은행 디지털 머니의 그 끔찍한 실체라고 난리치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것은 중앙은행에서 새로 도입하는 그 글로벌 머니를 어떤 식으로 공급할 계획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중앙은행 디지털 머니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현금 없는 사회에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서 동전이나 지폐가 없어지는 그런 단순한 디지털 머니가 결코 아니다. 디지털 머니 혹은 가상화폐에는 가장 심플하게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된다. 지금의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가 있고 지금 중앙은행에서 계획하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머니가 있다.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따져서 그 디지털 머니의 주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디지털 머니가 실제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 포인트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머니는 이렇게 작동한다. 모든 거래 내역과 실제 디지털 머니는 중앙은행 서버에 위치한다. 우리 같은 소비자가 그 돈을 사용하려면 핸드폰에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실 이 앱은 너무 단순한 것이다. 그 디지털 머니는 내 핸드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 서버에 있고 우리가 가진 앱에서는 그 숫자만 표시가 된다. 한마디로 깡통이거나 단순 모니터 기능이라고 보면 된다. 좀 더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일종의 틴 클라이언트 구조다. 모든 데이터는 다 서버에 있고 말단의 핸드폰에는 아주 기초적인 디스플레이 기능만 있는 거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상점에 가서 책을 사려고 앱에서 구매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내가 내 핸드폰에 있는 내 통장에서 상점으로 계좌가 이체되는 게 아니다. 나는 중앙은행 서버에다가 구매 요청 신청을 보내고 그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건 중앙은행 서버에서 한다. 그리고 검열이 통과된 후 승인하고 싶으면 그 상점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해당 디지털 머니 숫자를 찍어주고 구매 승인을 해주는 주체는 중앙은행이다.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구매 요청한 내가 중앙은행 기준으로 신용평점이든 사회적 평점이 좋지 않으면 그 구매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사고자 했던 그 책이 정부를 비판하는 서적이었다면 중앙은행 서버에서 결제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선택한 그 상점이 중앙은행에서 정한 평점이나 어떤 이유로든 제재 대상이 되면 그 구매 요청을 중앙은행 서버에서 승인 거절로 막아버릴 수 있다.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고 묻는 분도 계실 거다. 하지만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미 이런 시스템에서 시범 서비스를 성공리에 완성했다. 아주 잘 작동했다. 그런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에 대한민국이 코로나 지원금 40만 원 지급한 방식을 떠올려 주기 바란다. 정부에서 각 사람에게 개인당 40만 원을 주기는 줄 텐데 그 돈은 해당 도시에서만 써야 한단다. 그리고 대형 이마트에서는 물건을 결제할 수는 있어도 동네 가게에선 결제를 못한단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했다.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에 있다가 정부가 정한 사용기한 마감 시간까지 헐레벌떡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와야 했다. 언제 어느 여일 자정까지 그 돈을 사용 안 하면 다시 나라에서 빼앗아 간단다. 우리가 신데렐라도 아니고 12시 자정 땡하기 전까지 그 돈을 안 쓰면 그 돈은 없어져 버린단다. 그리고 실제로 없어져 버렸다. 이게 진짜 우리한테 준 돈마냐 싶지 않은가.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똥개 훈련이라 한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 장난하냐? 그 돈이 우리 건데 왜 사용해야 할 마감 시간이 있고 또 어떤 건 사고 또 어떤 건 사지 못한다고 그걸 정부가 마음대로 지정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따지는 분위기는 거의 없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머니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 중국 아니 중공이 이미 도입하기 시작한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머니가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지 제법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강시 사회의 종주국인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잡아먹히지 않는 한 그래도 우리는 아직 완전 통제 시대로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들 한다. 아니면 컴퓨터 게임하느라 그런 건 아예 관심이 없다. 아니면 저마다의 이슈만 외치느라 큰 그림을 놓치기도 한다. 이것이 저들의 특기인 연막작전이다. 마구 정신없게 만들어서 실제로 그들이 가장 타겟하는 전략은 수면에 잘 안 드러나게 숨긴다. 전문 용어로 야바위 작전이라고 보면 된다. 이미 실제적 싸움은 좌냐 우냐의 이념 전쟁을 넘어섰고 한두 나라만 주적이 되는 차원을 넘어섰다. 물론 계속해서 반공반독제를 외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글로벌 팬데믹을 핑계 삼아 전 세계 사람들을 가택연금 하듯이 가두고 전 세계적으로 회사들을 일제히 문 닫게 한 것은 공산주의의 이름도 아니고 독재자의 이름도 아닌 은근슬쩍 들어온 공포심 조장이라는 아주 간단한 전략이었다. 총을 쓰거나 대포를 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의 술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그냥 우리도 모른 채 자발적으로 집에 갇혔고 얼떨결에 상점문도 닫고 심지어 교회 문까지 알아서 닫았었다. 도둑 막는다고 대문만 걸어 잠그면 안 된다. 그렇게 뻔한 식으로는 안 한다. 그래도 저들은 가방끈이 제법 긴 속칭 엘리트들이다. 한마디로 머리를 쓴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머리를 써서 분석해야 한다. 한참 정치적으로 논의 중인 유니버설 베이식 인컴이라는 기초소득이나 육아지원금 등 정부가 우리한테 돈을 얼마나 주는가에만 신경 쓸 뿐 그 돈을 어떻게 주고 그 돈의 진짜 소유권한이 우리한테 넘어오는가 아닌가는 신경 쓰지 못한다. 일반인들이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다. 따지고 보면 어려운 개념도 아닌데 엄청 어려운 말인 것처럼 겁주거나 대놓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걸 이제 저들은 잘한다. 이번 코로나로 테스트해보고 더 확신을 가진 듯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머니를 실행한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다. 기술적으로는 그냥 탁통 모니터 같은 앱만 일반인들에게 깔아주면 끝나는 문제다. 왜냐?
이미 육아수당 등 정부 보조금 지급하면서 오랜 시간 연습해왔다.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2023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머니 서비스를 구축 완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나마 이것도 좀 미루어진 계획이란다. 한국은행 담당자도 경제 채널에 나와서 하는 말이 준비는 거의 다 된 상태이고 이제 결정이 나서 스위치만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 우리가 코로나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작년 10월에 관련 표준 지침 관련 프레스 릴리스를 했고 올해 지칠들이 모여서 중앙은행 디지털 머니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영상에 나오는 한 장의 슬라이드 화면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 그 그림 안에는 중앙은행은 있는데 시중은행들은 안 보인다. 중앙은행 디지털 머니 체계로 가면 은행이 더 이상 필요 없어도 된다. 직접 통제가 가능하고 수금이 가능한데 더 이상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다. 더 크게는 이러한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 누가 이따구로 시장 경제를 망가뜨렸어라며 그게 마치 시중은행들의 전적인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형님인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어지러운 시장 경제를 바로잡아야겠다며 마치 흑기사인 양 우아하게 나타날 거다. 사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들어서면서 유럽에 있던 5천여 개의 시중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형님 말 잘 듣는 일부 대형 은행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각 나라 디지털 머니의 이름이 각각 다를 수 있다. 한국은 원화 디지털 머니, 미국은 달러 디지털 머니 이런 식이다. 이런 걸 나는 보조자기 전략이라고 부른다. 세계 단일 통화가 이런 식이다. 굳이 새로운 이름의 글로벌 단일 화폐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다. 각 나라별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다. 나라별 이름만 다르게 불러도 사람들은 그냥 다른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또 눈 뜨고 당하는 거다. 그래서 마치 일반인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던 지폐들을 단순히 디지털 형태로 바꾼 거로만 생각한다. 법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아주 어마무시하게 큰 변화인데 일반인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사소한 것만 살짝 바꾼다. 그래서 잘 모르게 한다. 그게 바로 저들의 특기이고 또 우리가 눈뜬 장님처럼 맨날 뒤통수 맞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역사를 다룬 다큐 시리즈 1편을 이곳 마인드너지 채널에서 아직 안 보신 분은 꼭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바란다. 단어 하나 바꿔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다시 준비한 화면으로 가면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없어지고 중앙은행만 남는다. 각 나라별로 중앙은행은 단 하나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사라진다는 말이다. 다큐 시리즈 1부작에서 잠깐 소개한 것처럼 법적으로 내가 가지고 사용한다는 오운이라는 개념과 내가 그것의 실제 소유주라는 오너십은 다르다. 아주 천지 차이다. 오운은 내가 사용하고는 있지만 남의 것을 빌려 쓰고 있다는 거고 오너십은 진짜로 내 거라는 거다. 이것은 법적으로 삼각형 모양의 트러스트와 관련이 있는데 사용계약서 쓰는 것들이 다 그런 거다. 갑자기 구글 같은 서비스 회사에서 이메일이 날라온다. 사용계약서가 업데이트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 왜 그럴까? 계약은 쌍방이 합의하고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만만한가? 그런데 내가 빌려 쓰는 거라 저쪽 주인들 마음대로 통보한다. 싫으면 사용 그만하고 나가라는 거다. 이것처럼 중앙은행의 디지털 머니도 그렇게 운영될 거다. 통보된 계약 내용이 싫으면 네가 나가라. 그런데 내가 고를 수 있는 은행이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독점이 되면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린다. 이게 바로 손 안 대고 코 풀면서 우아하게 통제사회로 진입하는 거다. 시종일관 이것을 선전하고 있는데 정확한 문제점을 모르니 중앙은행 디지털 머니와 가장 유사한 암호화폐 리플에 사람들이 몰리고 또 왜 빨리 중앙은행 디지털 머니가 시행이 안 되냐고 기다리는 이들도 많은 이유다. 작년부터 코로나가 터진 것이 단지 백신 맞게 하는 거라고 보면 더 큰 그림을 놓치는 거다. 오후 4시에 은행이 문 닫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다. 문 닫고 나서 더 중요한 일들을 처리한다. 누구보다도 그들이 락다운이 필요했던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거였다.
락다운이라는 이유로 공식 마감 날짜도 미루고 이렇게 새롭게 판을 짜고 있었던 거다. 돌직구 두 번째 편에 은행이나 금융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갈 거다. 긴 말 안 해도 된다. 몇 가지만 짚어줘도 여러분은 금세 이해할 거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 쉬운 걸 못 배우게 꽁꽁 숨겨놓고 어려운 것처럼 뱅뱅 돌렸던 저들 탓이다.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하나의 주제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파우치 이메일이 늘어나고 빌 게이츠 불륜 스캔들과 이혼 소식이 들린다고 해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된다. 나온 김에 잠깐 나누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저들에게는 일생 최대의 박앤세일 축제나 마찬가지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생필품은 하늘을 치솟고 물가가 오르지만 다른 나머지 것들은 가격을 바닥을 친다. 그들에겐 엄청난 박앤세일 호재인 거다. 그래서 빅텍이나 저들은 많은 걸 현금화해 놓고 있다.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 왕창왕창 긁어가려고 말이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분석이 되기도 한다. 왜냐면 미국에서 이혼하면서 자산을 처분하면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단다. 빌 게이츠가 거대한 박앤세일에 앞서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을 확보하는 기회로 이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열불은 나지만 감정을 누르고 침착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아직 중앙은행의 디지털 머니가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애국자들이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트코인의 투기적 성향에 대해선 우려되는 바가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디지털 머니가 최종적으로 기축통화로 채택이 되면 이제는 글로벌 통제 사회로의 고속도로를 터준 셈이 된다. 저들에게 빠꾸는 없을 것이다. 하나하나 분위기 봐가며 통제의 스위치를 하나씩 올리기만 하면 된다. 성경을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간단하다. 그들의 서버의 취급금지 품목으로 컴퓨터로 타이프 몇 자만 치면 게임 끝난다. 그 핑계 만드는 건 저들의 주특기다. 교회 문을 닫아라 말라 소리칠 필요도 없다. 그냥 그 교회에 헌금 내려는 계좌이체 신청을 승인 거절만 하면 된다. 문을 닫게 하고 싶은 그런 단체나 개인의 계정 접속을 그냥 막아버리면 된다. 한마디로 캔슬되는 거다. 마지막으로 저들의 패턴을 보자면 우리가 점점 깨어나서 저항할 때 분명히 거부하기 힘든 미끼를 던질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빚을 모두 탕감해 준다고 제안할 수도 있다. 아니면 시중은행을 없애고 이젠 중앙은행한테서 직거래로 돈을 빌리니 이자를 2차례 떼어가지 않아도 되고 더 안전하다고 나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나올 수도 있다. 오빠만 믿어 한다고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오빠가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면서 오빠만 믿어 한다고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 오빠야의 평소 행동을 보고 분석해야 한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렇게 탕감해 주는 거 사실 아무 타격이 없다. 그 디지털 머니 다시 찍으면 된다. 예전에는 종이 지폐라 종이값이랑 잉크값이라도 들었는데 이제는 컴퓨터의 숫자만 더 치면 된다. 더 싸게 돈을 찍을 수 있다. 한마디로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갯지렁이처럼 그 정도의 미끼는 그냥 아낌없이 투자해도 되는 거다. 이제 평생 통제하면서 계속해서 뽑아 먹으면 되니까 말이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덧붙이자면 어떤 회사나 은행에서 가끔 빚을 없애주거나 학자금 융자를 다 탕감해 줬다는 소식들도 가끔 듣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개과천선 착해졌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이다. 악성 채권이라고 받을 돈을 못 받으면 그 돈은 손실로 처리하고 또 그만큼 세금 낼 돈을 안 낼 수 있다. 세금으로 나갈 돈에서 강폼 내고 그냥 기마에 써준 거다. 이런 걸 하비스트 로스라고 한다. 손실을 추수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측면만 보고 저들이 우리를 더 생각해주는 착한 존재로 바뀌었거나 혹은 이제는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호구 탈출을 위해 저들의 전략을 차분히 분석하고 공부해야 한다. 잠깐 이기는 것 같다고 희망만 가득 차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동네 깡패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멀쩡하게 생긴 경제 마피아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래서 침착해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한다. 방심은 금물이다. 또 기억해야 한다. 항상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는 사안들보다 더 어마무시하게 큰 것을 우리 뒤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줄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제일 큰 걸 내주게 된다. 우리 신념이 다른 걸 말해도 처자식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통제 사회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굴욕을 피하려면 말이다.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이 부분을 제일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시급한 골든타임이라고 외치는 이유도 바로 이거다. 왜냐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지금은 막아낼 여지라도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버블은 암적인 거다. 경제버블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술받아야 한다. 그런데 비록 암수술 받느라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하지만 수술 받으러 들어갔다가 회복되어 더 나아진 모습으로 걸어 나오느냐? 아니면 수술 끝나자마자 인권이 보장 안 되고 통제만 가득한 정신병동에 다시 수감되느냐는 철저하게 우리 손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끝까지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 다음 편에서 오빠만 믿어 하던 그 오빠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더 살펴보자. 은행과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 몇 가지만 짚어줘도 바로 이해할 거다. 오늘도 영상이 길어졌다. 나눠야 할 게 많아서 가래떡 자르듯이 영상 끊어가기가 쉽지 않다. 토막 영상이라도 건너뛰지 말고 각 영상 모두 흡수해주면 좋겠다. 다시 부탁하지만 마음의 안전벨트를 매시기 바란다.